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아르카디아의 대연 회장은 마치 별빛을 쏟아부은 듯한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겉보기와 달리 욕망과 허영으로 점철되어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시리우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라는 명목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서로의 입속을 계산하느라 분주했고 그 중심에는 시리우스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진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이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인 것처럼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며 서성거렸지만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강진혁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더불어 그가 여성을 돌보듯 한다는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의 시선이 그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한 여성이 의도적으로 비틀거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든 채 중심을 잃은 척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혁의 눈에 너무나 뻔하고 유치한 수작으로 비쳐 혐오감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는 반사신경에 가까운 속도로 몸을 피했고 여성이 들고 있던 와인잔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으며 붉은 액체가 흰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광경을 내려다보는 진혁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넘어진 여성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진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차가운 목소리로 경호원을 호출하여 소란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빈잔을 수거하던 웨이트리스 복장의 한 여성이 진혁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을 지운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진혁의 예리한 감각은 그녀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감지했다. 이하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일반적인 직원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빠르고 정교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닥을 보고 있으면서도 쉴 새 없이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혜은은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평범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6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전설적인 암살자 고스트로서의 본능은 살기로 가득 찬 연 회장의 공기를 예민하게 읽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신경은 이미 진혁을 향해 다가오는 미세한 살기를 포착한 상태였다. 진혁이 테라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군중 틈에 섞여 있던 웨이터 차림의 남자가 쟁반 아래 숨겨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드는 모습이 혜은의 눈에 슬로모션처럼 포착되었고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은색 과도를 역수로 쥐었다. 그것은 6년 전 그녀가 업계에서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기술이자 그녀만의 독특한 투척 방식이었는데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회전력을 극대화해 목표물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이었다. 혜은의 손을 떠난 은색 칼날은 화려한 조명을 받아 섬광처럼 빛나며 공기를 갈랐고 총을 겨누던 암살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으며 그 충격으로 총구는 천장을 향해 불을 뿜었고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총성이 연 회장의 음악 소리에 묻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암살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기를 떨어뜨렸고 진혁은 자신의 바로 옆 기둥에 박힌 총알 자국과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과도를 번갈아 보며 굳어버렸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과도가 날아온 궤적과 회전 방식이 그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6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소환했기 때문이었다. 6년 전 러시아에 폐쇄된 공장지대인 레드빌라에서 그가 납치되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 어둠 속에서 나타나 단신으로 수십 명의 적을 도륙하고 그를 구해냈던 그 신원 미상의 여자가 사용하던 기술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칼이 날아온 방향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바닥을 청소하던 웨이트리스가 서 있었으나 그녀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자마자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진혁은 경호팀장에게 암살자를 생포하라는 짧은 지시만을 남긴 채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던지고 망설임 없이 혜은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6년 동안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존재를 드디어 찾아냈다는 희열 때문이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박차고 나온 진혁은 복도 끝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하연의 뒷모습을 발견했고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바닥을 스치듯 달리고 있었으며 그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을 받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뒤쫓았고 복잡한 호텔의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그녀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기 시작했다. 하연은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며 맹렬한 속도로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녀는 오늘 밤 이곳에 잠입한 목적이 단지 정보 수집이었을 뿐 결코 누군가를 구하거나 주목받을 의도는 없었기에 자신의 본능적인 행동을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진혁의 발소리는 집요하고 끈질겼으며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직감하고 지하 3층의 어두운 주차장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몸을 녹아들게 하여 상대를 따돌리는 은신술에 능했지만 진혁은 마치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그녀가 숨어있는 기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6년 전의 사건 이후로 자신을 찾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거쳤음을 짐작하게 했다. 진혁은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옷깃 스치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혜연이 숨어있는 기둥 뒤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6년 전 레드빌라에서 나를 구해준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으니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집착이 묻어 있었다. 혜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진혁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언제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날카로운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비록 6년 전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눈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의 눈동자는 기억 속에 그 강렬하고 서늘한 눈빛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혜우는 진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은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진혁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던진 과도의 회전 방식은 세상에 단 한 사람 고수트라 불리던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임을 지적하며 6년 전 자신의 목숨값으로 남겨두고 간 펜던트를 품에서 꺼내 보였고 은색 펜던트는 주차장에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그녀는 그 펜던트가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조직을 떠날 때 유일하게 남긴 흔적임을 알아보았기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그의 뜻대로 움직일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진혁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의 목을 향해 머리핀을 겨누었고 당장 비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채며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진혁은 거친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6년 전에는 당신이 나를 구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라고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사를 넘어선 광기 어린 소유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급제동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색 밴 차량들이 들이닥쳤고 차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괴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방금 전 연회장에서 실패한 암살자와 한패인 것으로 보였다. 해우는 진혁을 밀쳐내며 방어 태세를 취하려 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재킷 안쪽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들었고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살기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듯 말하며 방가쇠를 당겼고 정확한 사격으로 선두에 있던 괴한의 다리를 맞추며 쓰러뜨렸다. 해운은 예상치 못한 진혁의 사격 실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주차되어 있던 고급 세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진혁이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연은 맨손 격투로 다가오는 적들을 제압하며 진혁과의 호흡을 맞춰 나갔는데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파트너로 활동해온 것처럼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며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진혁은 탄창을 교체하며 해운을 향해 소리쳤는데 지금 이곳을 빠져나가면 당신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며 저들은 당신이 고스트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을 것이기에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운은 적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고 실제로 최근 들어 자신의 은신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진혁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연은 진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가 운전하는 방탄 스포츠카의 조수석에 몸을 실었으며 진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포위망을 뚫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해운은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이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던 위험한 세계로 돌아왔음을 실감했고 옆에서 운전하는 진혁은 백미러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추격 차량들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핸들을 꽉 쥐며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철저한 보호 아래 놓일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듯 말했지만 해운은 그 보호라는 명목이 또 다른 구속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적들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그녀는 침묵으로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던 검은색 스포츠카는 한강변의 인적 드문 도로로 들어서며 속도를 줄였고 뒤따르던 추격 차량들은 이미 진혁의 난폭하고 교묘한 운전 실력에 따돌려진 지 오래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운은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금 당장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구해주었던 과거의 인연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냉혹한 생존 법칙을 몸에 익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의 해운을 곁눈질로 살폈고 그녀가 풍기는 침묵은 일반적인 여성이 느끼는 공포가 아닌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포식자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차량이 강변의 어두운 가로등 아래 멈춰 서자마자 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어록을 해제하려 했으나 진혁은 이미 중앙 제어 장치로 문을 잠가버린 상태였고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순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내 허락 없이는 이 차에서 나갈 수 없으며 당신이 갈 곳은 경찰서나 당신의 은신처가 아닌 나의 집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혁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멸시와 분노가 섞여 있었고 당신이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납치할 권리는 없으며 6년 전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면 오늘 밤 당신을 살려준 것으로 충분하니 문을 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돌려 그녀를 압박해 들어왔고 지금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10분 안에 벌집이 될 것이며 내 보호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연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좁은 차 안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이용하여 진혁을 제압하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는데 그녀의 손날이 진혁의 경동맥을 노리고 날아들었지만 진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왼팔을 들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진혁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반동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이는 그가 지난 6년 동안 단순히 기업 경영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녀를 감당하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거듭해왔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혜우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방역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뒤 좁은 공간에서 다리를 뻗어 그의 명치를 가격하려 했으나 진혁은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녀의 어깨를 잡아 좌석 깊숙이 밀어붙였다. 좁은 스포츠카 안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격투는 마치 춤을 추듯 격렬하면서도 정교하게 이어졌고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손길이 오가는 와중에도 기묘한 열기가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서로를 탐색하고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하연은 그가 일반적인 호신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진혁 역시 그녀가 6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해졌음을 피부로 느끼며 희열을 느꼈는데 그가 그녀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결박하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잡아 고정시켰을 때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혜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고 진혁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시선을 내리다가 쇄골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추었다. 진혁의 손가락이 떨리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쇄골 아래 흉터를 스치듯 만졌고 그 순간 혜은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는데 그 흉터는 6년 전 레드빌라 폭발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진혁을 업고 불길 속을 빠져나오다가 떨어진 파편에 맞아 생긴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이 아무리 부정하고 얼굴을 바꾸거나 신분을 세탁해도 내 몸에 새겨진 기억과 당신 몸에 남은 이 흔적은 지울 수 없으며 당신은 나를 살린 그 여자 고스트가 틀림없다고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자 과거의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 혜우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더불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진혁은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혜우는 결박된 손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주었지만 진혁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억누르며 이제 상황을 직시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연회장에서 당신이 보여준 기술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당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잔당들까지 당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것이며 지금 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었고 나의 저택은 요새와 같아서 그 누구도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으며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장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득했다. 하연은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했고, 진혁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차가 다시 출발하여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 외곽의 부촌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하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자조적인 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과거를 잊고 평범한 꽃집 직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며 피 묻은 손을 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운명은 짓궂게도 그녀를 다시 폭력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중심부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라는 위험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진혁은 운전하면서도 수시로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확인했는데, 그녀가 언제든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무모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는데,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정문을 지키는 무장 경호원들의 모습은 그가 말한 대로 요새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의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혜연은 이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고립감에 잠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는데,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만의 왕국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왕국에 갇힌 포로이자 손님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되었다. 진혁이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내리라는 손짓을 했을 때 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저택의 내부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고, 최소한의 가구들만이 배치된 넓은 홀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진혁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혜운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진혁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를 2층으로 안내하라고 짧게 지시했고, 집사는 훈련된 태도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혜운에게 정중하게 손짓했다. 혜운은 진혁을 돌아보며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재킷을 벗어 집사에게 건네며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혹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라고 모호하게 대답하며 계단을 먼저 올라갔다. 하연이 안내받은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지만 창문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고, 특히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보여준 집착에 가까운 태도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6년 전 그녀는 단지 의뢰받은 임무 중 우연히 죽어가던 그를 발견하고 구해줬을 뿐 그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는데,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찾아 헤맸으며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비상용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이곳을 탈출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지만 몸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피로감은 그녀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한편 서재로 들어온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녀를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6년 전 레드빌라 사건의 배후에 대한 조사 기록과 함께 암살자 고스트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들어있었으나 대부분이 물음표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에게 연결했고 오늘 밤 저택 주변의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하며 특히 혜은이 머무는 방 주변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요원들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진혁은 다시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6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던 건물 잔해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피를 흘리던 그녀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는 내내 악몽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생명의 은인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경계하겠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는 잔을 높이 들어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그녀를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허공에 잔을 부딪혔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은 정막에 휩싸였지만 혜은과 진혁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끈으로 묶여버렸고 그 끈은 과거의 피와 현재의 욕망 그리고 미래의 위험으로 단단하게 꼬여 있었다. 혜은은 창가에 서서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고 결국 오늘은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순간 방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내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는 진혁의 친필 메모와 함께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꽃인 리시안시어스 한 송이가 그려진 카드가 들어있어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암막 커튼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어두운 방 안을 가늘게 비추자 혜우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며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그것은 지난 6년 동안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버리지 못한 살수의 본능이었다.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강진혁의 요새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침대 옆 협탁에는 갈아입을 옷과 함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내려오라는 정갈한 글씨체의 메모가 놓여 있었고 혜은은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무언의 압박임을 직감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창백하지만 도끼가 서린 눈동자를 마주하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맑게 한뒤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다. 준비된 의상은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였지만 다행히도 움직임에 제약을 주지 않는 디자인이었기에 그녀는 군말 없이 옷을 입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대는 이미 무표정한 경호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혜은이 나오자마자 무정의에 짧게 보고를 올리고는 정중하게 길을 안내했지만 그들의 손은 언제든지 재킷 안쪽에 무기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어 이곳이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을 상기시켰다. 긴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밟으며 혜은은 저택의 구조와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지만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와 사각지대 없는 감시 카메라의 배치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강진혁이라는 남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편집중적일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인물이었고 이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다이닝 룸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의 끝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혜은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혜은은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진혁을 노려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진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밤새 편안했느냐고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따뜻함도 없었고 오히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움만이 가득했다. 해우는 가식적인 인사는 집어치우고 본론만 이야기하자고 쏘아붙이며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았고 진혁은 그녀의 적대적인 태도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넓은 다이닝룸에 단둘만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진혁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며 화면에 띄워진 사진들을 보라고 턱짓으로 가리켰는데 해우는 의구심을 품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는 그녀가 6년 동안 숨어 살며 운영하던 작은 꽃집과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그리고 심지어 어젯밤 그녀가 머물던 옥탑방이 불타버린 처참한 현장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어젯밤 내 파티에 나타난 순간부터 당신의 위장 신부는 산산조각 났으며 당신을 쫓던 조직이 이미 당신의 거처를 찾아내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설명했다. 해우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소중하게 일구어온 평범한 일상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놈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조직은 한번 타깃으로 정한 목표물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국제 암살 집단이었다. 그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혼자서 그 거대 조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개죽음을 당하거나 더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해우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에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와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숙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속삭였다. 혜은이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며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혁은 6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 실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결혼하자는 것이었는데 사랑 따위의 감정이 섞인 청혼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의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진혁은 현재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에 누구보다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경호원이자 파트너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감춰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해우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왜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혁은 동요하지 않고 시리우스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성격이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면 그 조직조차도 함부로 당신을 암살하려 들지 못할 것이며 나는 내 모든 권력과 자산을 동원해 당신을 보호하고 놈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삶을 되찾고 놈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해우는 그 제안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해우는 머릿속으로 득실을 빠르게 계산했는데 혼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떠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랑이 굴로 들어가 호랑이의 등을 타고 적들과 맞서 싸우는 편이 승산이 있어 보였다. 게다가 강진혁이라는 남자는 6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적들을 노려보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적어도 배신을 할 위인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고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첫째 우리의 결혼은 철저한 쇼윈도 부부이며 사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접촉은 일절 없을 것. 둘째 내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내 복수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모든 일이 끝나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다. 진혁은 그녀의 조건들을 들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특히 신체적 접촉 금지라는 조항에서 묘한 흥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쿨하게 동의하며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혜은에게 손을 내밀며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혜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맞잡았는데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하고 거칠어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계약은 성립되었고 이제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 진혁은 오늘 중으로 혼인 신고를 마칠 것이며 내일 공식적으로 언론에 결혼 발표를 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하듯 말했고, 혜연은 이 남자의 추진력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시리우스 그룹의 법무팀장과 진혁의 최측근들이 비밀리에 저택을 방문하여 분주하게 움직였고, 혜연은 그들이 가져온 방대한 양의 서류에 서명하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자 진혁은 혜은에게 최고급 드레스룸을 보여주며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들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지만 혜은의 눈에는 그것들이 화려한 갑옷처럼 보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진혁은 혜은을 서재로 불러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그 중에는 시리우스 그룹의 내부 배신자들과 혜은을 쫓는 암살 조직이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혜은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반드시 그들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는데 만년 독신주의자이자 냉혈한으로 불리던 시리우스 그룹의 강진혁 회장이 전격적으로 결혼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이었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강 회장의 피앙세가 베일에 쌓인 평범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온갖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진혁과 하은은 저택의 거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며 이제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혜은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혁의 자료. 화면과 옆에 앉아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는 실물을 번갈아 보며 이 남자의 연기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연극을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진혁은 혜은에게 다가와 오늘 저녁 그룹의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가 있을 예정이며 그곳이 당신이 시리우스의 안주인으로서 데뷔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그 자리에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품에서 최신형 도청 탐지기와 소형 무전 기능이 탑재된 귀걸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혜은은 반짝이는 보석 귀걸이를 받아들며 이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통신 장비임을 알아차리고 능숙하게 귀에 착용하며 준비는 끝났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흡족해하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고,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혜은은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진혁조차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 트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허벅지의 밴드에는 단검이 숨겨져 있었고, 우아한 클러치백 안에는 소형 권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진혁뿐이었다. 진혁은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에스코트를 자청했고, 하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현관문을 나섰는데,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처럼 비장함이 감돌았다. 리무진에 올라타 행사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진혁은 혜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떨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혜은은 오히려 당신이나 실수하지 말라고 차갑게 받아치며 창밖을 응시했다. 연 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을 맞이했고, 진혁은 혜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갔는데,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혜은 역시 수줍은 신부의 미소를 연기하면서도 시선은 쉴 새 없이 군중 속을 훑으며 살기를 내뿜는 자를 찾고 있었고, 그녀의 감각은 이미 몇몇 수상한 인물들을 포착해낸 상태였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리우스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친인척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축하보다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어 이곳이 또 다른 전장임을 실감하게 했다. 진혁은 혜은을 그들에게 소개하며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가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며 위험한 연극의 서막이 올랐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빗줄기 아래에서 시리우스 그룹의 연 회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맹수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고, 혜은은 그 숨 막히는 공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진혁은 능숙하게 사람들을 응대하면서도 그녀의 허리를 감싼 손에 미세하게 힘을 주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이곳에 모인 친인척들과 주주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혜은은 살기등등한 암살자들과의 대치보다 오히려 웃는 얼굴로 칼을 꽂는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더 역겹게 느껴졌지만, 시리우스의 안주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들의 비아냥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유연하게 받아넘겼다. 그녀의 눈동자는 샴페인 잔 너머로 연 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진혁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자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는 머릿속에 정밀하게 저장되고 있었다. 그때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온 중년의 남성은 진혁의 오촌 당숙이자 그룹 내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 전무였는데, 그는 번들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혜은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고 음습했다. 최 전무는 혜은의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비꼬며, 족보도 없는 여자가 시리우스의 문턱을 넘다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진혁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이 나서기도 전에 혜은은 우아하게 웃으며 최 전무의 손을 맞잡았고, 소나귀에 살짝 힘을 주어 그의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선사하며, 족보는 없어도 예의는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최 전무는 손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악력과 하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손을 빼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진혁의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연회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혜은에게 오늘 최 전무가 보인 태도가 단순한 텃세가 아님을 지적했다. 진혁은 태블릿을 켜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혜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최 전무가 최근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그 자금이 혜은을 쫓던 암살 조직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화면 속의 숫자들을 훑어보며 최 전무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내부의 배신자이자 썩은 환부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즉시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결정적인 물증인 원본 장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전무가 그 장부를 자신의 개인 금괴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압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난감해했다. 하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진혁을 돌아보며 그 장부를 자신이 가져오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험한 방식이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었다. 진혁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혜은은 시리우스의 안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내조는 이런 것이라며 농담 섞인 어조로 그를 설득했고 결국 진혁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최 전무의 개인 사무실 보안 설계도를 건네주었다. 최 전무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 위치해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전설적인 암살자 고스트에게는 그저 조금 까다로운 놀이터에 불과했다. 혜우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택티컬 슈트로 갈아입으며 다시 한번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도심의 빌딩 숲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혜우는 최 전무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옥상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여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적외선 감지 센서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복도를 유연한 몸놀림으로 통과하며 보안실의 실을 해킹해 화면을 조작했고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다. 최 전무의 개인 집무실 문 앞에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혜우는 미리 준비한 특수 필름을 이용해 지문을 복제하고 전자락을 해제하며 단 1분 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혜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벽면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내었고 청진기를 대고 다이얼을 돌리는 고전적인 방식과 전자 해독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금고 문을 열어 젖혔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이중장부와 함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데이터 칩이 들어있었고 하연은 그것들을 챙겨 나오려던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동작을 멈추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불이 켜지고 순찰을 돌던 경비원 2명이 들어와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그들은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정의로 지원 요청을 하려 했지만 혜은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책상 밑에서 튀어나가 순식간에 2사람의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하지만 쓰러지는 경비원의 무정의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냈고 이 소리에 반응한 외부의 경비 병력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혜은은 창문을 깨고 와이어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탈출하는 과감한 방법을 선택했다. 밤 공기를 가르며 하강하는 그녀의 뒤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지상에 대기하고 있던 진혁의 차량에 무사히 탑승했다.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혁은 혜은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녀의 몸에서 나는 차가운 밤 공기 냄새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그녀가 겪었을 위험을 짐작하게 했다. 혜은은 품에서 데이터 칩과 장부를 꺼내 진혁의 무릎 위에 던지며 임무 완료라고 짧게 보고했고 진혁은 그것들을 확인하며
최 전무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음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곧장 저택으로 돌아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고, 장부에는 최 전무가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을 넘어 경쟁 기업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진혁을 암살하려는 계획에 자금을 댄 정황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혁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버린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를 처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시리우스 그룹의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그들은 웅성거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중심에 앉아있는 최 전무만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하운과 함께 들어서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진혁은 단상에 올라 별다른 서론 없이 어젯밤 하운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최 전무의 비밀 계좌 내역과 암살 사주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경악과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유롭던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 전무를 지목하며 당신을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시리우스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전무를 체포해 끌고 나갔다. 소란이 가라앉고 회의가 끝난 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진혁과 하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들은 비록 하나의 큰 산을 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가면서 진혁을 향해 내뱉은 저주는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경고였고, 하연은 그 세력이 자신의 과거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진혁은 하연에게 다가와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하연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계약 조항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끈끈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테라스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처음으로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는데, 진혁은 자신이 왜 그토록 여성을 불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혜운 역시 자신이 왜 암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서로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이해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진혁은 충동적으로 하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다. 혜운 또한 진혁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은 언제든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진혁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불길한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전무가 의문의 독살을 당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진혁과 하연은 동시에 굳어버렸고, 이것은 적들이 꼬리를 자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손길이 이미 공권력 내부까지 뻗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연은 직감적으로 다음 타깃은 자신과 진혁이 될 것임을 예감했고, 테라스 난간을 움켜쥐며 더욱 치열해질 싸움을 준비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혜연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말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제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혜연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맡에 둔 단검을 만지작거렸는데, 최 전무의 죽음은 그녀에게 6년 전 레드빌라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불면의 밤을 보냈고, 같은 시각 진영 역시 서재에 홀로 앉아 혜연을 지키기 위한 더 완벽한 계획을 구상하느라 밤을 지새웠다. 두 사람은 비록 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불안과 공포를 공유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고, 이 위험한 동거는 그들의 운명을 더욱 가혹한 시련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다가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칼날을 갈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마천루 스카이큐브 타워의 최상층 연회장은 시리우스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모금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은 며칠 전의 창립 기념 파티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사리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혜연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등골을 스치는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며 본능적으로 진혁의 팔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최고급 향수와 와인 향기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금속성 비린내와 화약 냄새를 포착해냈고, 주변을 오가는 웨이터들의 걸음걸이가 일반적인 서비스 직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훈련받은 자들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진영 역시 혜연의 경직된 반응을 느끼고 귓가에 무슨 일이냐고 작게 속삭였지만, 혜연은 대답 대신 눈짓으로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과 웨이터들을 가리키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자 진혁의 숙부인 강만수 부회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조카를 방해는 따뜻함보다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교활함이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다. 강 부회장은 혜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 밤이 우리 가문에게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는데, 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뼈있는 의도를 읽어내고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으로 응대하며 거리를 두었다. 진혁은 숙부의 과장된 친절에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한 손은 재킷 안쪽에 호신용 무기에 닿을 듯 말 듯 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 부회장이 건배 제의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혜연은 진혁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경고하며 놈들이 우리를 도가내든 쥐로 만들 작정이라고 급박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으며, 당황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소음기를 장착한 총성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는데, 사람들은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밀치고 짓밟았다. 혜우는 진혁의 손을 낚아채며 테이블 밑으로 몸을 날렸고, 그들의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며 고급 식기들을 산산조각 냈는데, 이는 명백히 무차별적인 테러가 아니라 진혁과 하연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연은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빛의 반사를 이용해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고, 그녀의 눈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한 무장 귀환들이 정확히 자신들이 숨어있는 테이블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혁은 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가지고 있던 소형 권총으로 응사했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절대적인 열세였기에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방 쪽으로 이어진 직원용 통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연에게 내 뒤에 바짝 붙으라고 소리치며 엄폐물과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는데, 그의 사격 솜씨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적들은 마치 좀비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탄복을 착용한 정예 요원들이었다. 주방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조리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으나 곧이어 주방 입구에서도 적들이 들이닥쳤고 좁은 공간에서 치열한 근접 사격전이 벌어졌다.
하연은 바닥에 떨어진 중식도를 집어들고 던져 선두에 있던 적의 손목을 맞추며 진혁이 재장전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방의 가스 배관이 총격에 의해 파손되면서 매캐한 가스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진혁은 혜은을 끌어안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으며 그들을 덮쳤지만 다행히 방화문이 닫히며 직접적인 화만은 피할 수 있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헬기를 이용해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진혁은 혜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추격대와 위층에서 매복하고 있던 적들에게 샌드위치처럼 포위되고 말았다. 좁은 계단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진혁은 혜은을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막아서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그때 위층에서 매복하고 있던 저격수가 혜은의 머리를 노리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진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돌려 그녀를 감싸 안았고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오른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진혁은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혜은을 놓지 않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바닥에 넘어졌다. 혜은의 눈앞에서 진혁의 흰 셔츠가 선홍빛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은 그녀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6년 전 레드빌라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던 트라우마와 현재의 상황이 겹쳐지며 억눌려 있던 광기가 폭발했다. 진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혜은의 뺨을 어루만지며 어서 도망가라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말은 오히려 혜은을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상처를 지혈하며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차가운 분노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이브닝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찢어내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고 진혁이 떨어뜨린 권총과 죽은 적의 시체에서 노획한 단검을 양손에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 강진혁의 아내라는 가면은 필요 없었고 오직 적들을 도륙하고 그를 지켜내야 한다는 살수의 본능만이 남았기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향해 죽음을 선고하듯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고스트라 불리던 전설적인 암살자의 귀환을 알리듯 혜은의 움직임은 인간의 속도를 초월했는데, 그녀는 계단 난간을 타고 날아올라 적들의 머리 위를 뛰어넘으며 공중에서 정확하게 적들의 미간을 향해 총알을 박아 넣었다. 좁은 계단은 순식간에 그녀의 동무대가 되었고 적들은 그녀의 그림자조차 쫓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갔는데, 그녀의 칼날은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잔혹하게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총알이 떨어지자 그녀는 맨손으로 적의 목을 꺾고 무기를 탈취하여 다시 공격을 이어갔으며, 그녀의 온몸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지원 병력들은 동료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혜은은 그들에게 자비란 없다는 듯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았다. 적들을 모두 정리한 혜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진혁에게 돌아왔는데, 그는 과다출혈로 인해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은은 진혁을 부축해 일으키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었고, 이는 그녀가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진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걸 그랬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혜우는 그의 농담에 대꾸할 여유도 없이 그를 짊어지고 옥상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잠긴 문을 향해 샷건을 발사하여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옥상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 헬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옥상 난간에는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강 부회장이 무장 용병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피범벅이 된 조카와 하연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 부회장은 진혁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지분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진혁은 고통을 참으며 숙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혜연은 조용히 진혁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뒤 강 부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강 부회장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었지만 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들이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라며 비웃었고 그 순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 용병들의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용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는 그녀가 진심으로 분노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포 그 자체였다. 마지막 남은 강 부회장은 자신의 호위 병력이 전멸하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내 남편을 건드린 대가는 죽음뿐이라고 선고했다. 그녀가 단검을 들어 올려 강 부회장의 목을 겨누는 순간 진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혜연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죽이면 당신이 살인자가 된다고 말렸다. 혜연은 갈등하며 칼을 쥔 손을 떨었지만 결국 칼을 거두고 강 부회장의 다리를 걷어차 무릎 꿇린 뒤 다가오는 경찰 특공대에게 그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헬기가 옥상에 착륙하고 무장 경관들이 쏟아져 나와 현장을 장악하는 동안 혜연은 쓰러진 진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고 진혁은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그녀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진혁을 헬기로 이송하는 동안 혜연은 멍하니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밤 그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괴물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헬기에 실려가는 진혁의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차가운 살수의 마음속에 피어난 뜨거운 사랑의 증표였다. 헬기가 이륙하여 서울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직감했다. 강 부회장은 잡혔지만 그를 조종하던 진짜 배후인 암살 조직의 수장은 아직 건재했고 그들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잔혹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혁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혜원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옷과 몸에 묻은 피는 굳어가며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때 진혁의 비서실장이 달려와 상황을 보고받고는 혜원에게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진혁의 곁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가 깨어나면 다시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바라보며 혜은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사랑이 뒤섞여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진혁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도 병원의 복대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혜연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진혁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 부회장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암살 조직의 그림자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놈들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늘 밤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역의 병실 문을 안에서 굳게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점검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계산했고, 그녀의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병원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미세한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자 혜은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손에 쥐고 있던 메스를 고쳐 잡으며 문 뒤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번에 투입된 적들은 지난번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병원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CCTV를 무력화시키며 마치 유령처럼 진역의 병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혜은은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선두의 적을 향해 날카로운 일격을 가했고, 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그녀는 그 틈을 타 복도로 뛰쳐나가 적들의 대열을 흩트려 놓았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혜은은 당황하지 않고 병원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녀는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차단하고 비상구의 철문을 이용해 적들을 분리시키는 등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진역을 해치려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맹목적인 사리만이 가득 차 있어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적들은 혜은의 신출귀몰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그녀를 압박해 들어왔는데, 그들은 혜은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파상 공세를 펼쳤다. 혜은은 어깨와 허벅지에 얕은 자상을 입으면서도 고통을 무시한 채 춤추듯 칼을 휘둘러 적들의 급소를 가격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뿌려지며 병원 복도를 지옥의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6년 전 레드빌라에서 보여주었던 냉혹한 고스트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이었으며,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마지막 남은 정예 요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녀를 향해 총격을 가해오자 혜은은 휠체어를 밀어 엄폐물로 삼고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모든 조무래기들을 처리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하은의 앞에 마침내 이번 암살 작전의 총지휘관이자 과거 하은을 훈련시켰던 교관인 코드명 바이퍼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혜은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박수를 쳤다. 바이퍼는 네가 사랑 따위에 눈이 멀어 조직을 배신하고 이 꼴이 된 것이 가소롭다며 비아냥거렸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보내주겠다며 허리춤에서 특수 제작된 티타늄 단검을 꺼내 들었다. 혜은은 그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경험이 많은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었기에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자세를 낮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살기가 부딪히며 스파크가 튀는 듯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바이퍼가 먼저 땅을 박차고 달려들자 혜은은 그의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방역을 시도했지만, 바이퍼는 그녀의 공격 패턴을 이미 꿰뚫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받아치며 그녀의 복부를 가격했다. 혜은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고 충격으로 인해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달려들었는데,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지며 불꽃이 튀었다. 바이퍼는 혜은의 약해진 체력을 집요하게 노리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혜은은 점차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바이퍼는 혜은의 끈질김에 짜증을 내며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칼날이 혜은의 어깨를 깊게 스치고 지나가자 혜은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바이퍼는 승리를 확신한 듯 천천히 다가와 이제 그만 자고 있는 내 연인 곁으로 보내주겠다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고 혜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메스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며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힘겹게 서 있는 진혁이 나타났는데 그는 마취에서 덜 깬 몽롱한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바이퍼를 향해 내 여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치며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바이퍼의 어깨를 관통하며 그의 자세를 무너뜨렸다. 바이퍼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혜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그녀의 단검은 정확하게 바이퍼의 심장을 향해 꽂혔다. 바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과 혜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혜은은 그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으며 거친 호흡을 토해냈다. 상황이 종료되자 혜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진혁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품에 안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말없는 안도를 나누었다. 진혁은 엉망이 된 혜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혜은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답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병원의 보안팀과 경찰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시체들을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진혁과 혜은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지옥 같은 복도를 빠져나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암살 조직은 핵심 전력을 모두 잃고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시리우스 그룹을 위협하던 내부의 적들과 외부의 세력들은 모두 일망타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며칠 후 진혁과 하은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두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진혁은 혜은에게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혜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로 결심하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중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진혁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대신 자신과 하은의 사랑 이야기를 극적으로 포장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기로 계획했다. 기자회견 당일 진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혜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는데 그는 이번 테러 사건이 기업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인 하은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혜은을 나의 영웅이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했고 이 장면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해지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혜은 역시 마이크를 잡고 부족한 자신을 지켜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제는 평범한 아내로서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살수의 냉혹함이 아닌 한 여자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혜은은 진혁이 잠든 사이 몰래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는 조직이 와해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진혁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이기에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고스트로서의 상징이었던 펜던트를 꺼내어 허공에 던져버렸고, 그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녀가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음을 알리는 의식이 되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해운은 잠든 진혁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옆에 누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해운보다 먼저 눈을 뜨고 그녀가 곤히 잠든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는데,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해운과 함께 장기 요양을 겸한 신혼여행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그가 선택한 여행지는 6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러시아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가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피 묻은 기억을 씻어내고 새로운 추억을 쌓을 계획이었다. 해운이 눈을 뜨자 진혁은 그녀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며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러 가자고 말했고, 해운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해운은 진혁과 함께 불타버린 자신의 꽃집터를 찾았는데,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곳에서 그녀는 묘하게도 슬픔보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꽃집이 아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진혁에게 이야기했고, 진혁은 그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그것은 해운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세상에 빚진 생명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숭고한 뜻을 지지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폐허 위에서 손을 맞잡고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해운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6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지금은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해운은 그저 행복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차는 공항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제 그들은 킬러와 타깃, 회장과 경호원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운명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남태평양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작은 섬 말라카이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리우스 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휴양지였는데, 그곳의 평화로운 풍경은 며칠 전 서울에서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해운은 하얀 모래사장 위를 맨발로 걸으며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꼈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는 더 이상 적의 발소리나 총성이 섞여 있지 않아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늘하늘한 쉬폰 원피스는 바람에 날려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그 모습은 냉혹한 암살자 고스트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인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진혁의 입계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진혁은 테라스의 선베드에 누워 아직 붕대를 감고 있는 어깨를 어루만지며 이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는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식과 행복을 이 섬에서 그녀와 함께 누리고 있었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코코넛 주스를 집어들며 해운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경계심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따뜻한 신뢰와 애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해우는 진혁의 붕대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통증이 있는지 물었고, 진혁은 당신이 옆에 있어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과거의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낯간지러운 행동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스킨십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언어였기에 해우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결혼계약서를 떠올리며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진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내 전 재산으로 갚겠다고 대답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빌라의 정원에서 둘만의 오붓한 만찬을 즐겼는데,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물들였고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그들의 미각을 즐겁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잔을 기울이던 진혁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서울을 떠나오기 전 그가 비밀리에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해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번의 결혼은 비즈니스였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진지하게 고백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 해운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반지의 디자인은 두 개의 선이 하나로 꼬여있는 형태였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해운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과거가 혹여나 그의 빛나는 미래에 오점이 될까봐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의자 옆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직접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그는 당신의 상처와 흉터까지도 모두 내가 사랑해야 할 당신의 일부이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이야기는 그 어떤 과거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운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뜨겁게 키스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진혁은 서울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시리우스 그룹을 위협하던 잔당들이 모두 소탕되었고 강 부회장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는 희소식이었다. 또한 해운이 제안했던 아이들을 위한 쉼터 설립 재단이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는 해운이 더 이상 어둠 속의 암살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전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운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공사 현장의 조감도를 확인하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며 당신이 만든 재단은 앞으로 시리우스 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이 될 것이며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전용기에 올랐는데, 공항 활주로에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리조트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해운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 아름다운 섬에서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겼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진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전쟁터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두렵지 않냐고 물었고, 해운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천국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6년 전 러시아의 폐허 속에서 그를 구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깊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샴페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서울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미뤄두었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진혁 회장의 복귀와 베일에 쌓인 영웅적 아내의 모습을 담기 위해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진혁은 선글라스를 끼고 혜은의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하게 게이트를 걸어 나왔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애워싸며 길을 만들었지만 진혁은 굳이 그들을 피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제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서도 혜은을 자신의 품 쪽으로 당겨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해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혜은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 당당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그녀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재벌 총수의 옆자리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여성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집사와 사용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는데,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더 이상 차갑고 삭막한 요새가 아니었다. 혜은은 거실에 걸려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진혁이 휴가 기간 동안 화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걸어둔 선물이었고, 그림 속의 그녀는 암살자의 눈빛이 아닌 사랑스러운 여인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진혁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고, 혜은은 감동하여 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실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악몽에 시달리던 지난 날들과 달리 그날의 꿈은 달콤하고 평온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거리에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시리우스 그룹이 후원하는 희망재단의 개관식 날이 밝았는데, 행사장에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 뿐만 아니라 혜은이 후원하기로 한 아이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단상에 오른 혜은은 단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준비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며 자신이 겪었던 어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좌중을 감동시켰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진혁은 단상 아래에서 누구보다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는 혜은의 모습을 보며 진혁은 그녀가 6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혁의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격동의 시간들을 회상했는데, 그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었다. 진혁은 혜은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세상을 믿지 않는 냉혈한이었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혜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나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심장이 뛰는 진짜 사람이 되었다고 답하며 서로의 변화를 축복했다. 두 사람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평생을 함께 비추어 줄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진혁이 서류 결제를 하던 중 혜연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와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는데, 진혁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주가 되었다고 말했고,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하은을 번갈아 보다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평소에 냉철한 회장님답지 않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혜은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서재 밖의 직원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덩달아 미소 지었다. 진혁은 혜은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그녀의 배에 귀를 대며 아가야 아빠가 목숨을 걸고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였고 혜은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혜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시리우스 그룹은 진혁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혜은의 내조 덕분에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세간에서는 그들을 완벽한 부부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외부의 평가보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었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진혁은 벽난로 앞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혜은을 바라보며 6년 전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난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은에게 다가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당신은 내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고 혜은은 미소 지으며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이라고 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은 피와 눈물 속에서 피어났기에 그 어떤 시련에도 시들지 않을 만큼 강인했다. 진혁은 잠든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선물해준 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벽난로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여성을 거절하던 냉혈한 총재와 그를 구한 암살자의 충격적인 결혼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시리우스라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